전용선, 항공에서의 대형 항공 화물기 등의 출현과 각종 화역기기 및 운반기기 등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경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뭐 항상 정치가들의 중심 주제가 되고요. 뭐 실험 문제랄지 모르겠는데 이 경제는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하고 이게 맞물려서 쭉 우리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 경제사 연구로도 언제가도 말씀드렸나요? 그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무슨 경매 연구로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국제거래법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경제사적 지식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송 방식의 종류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나눌 수 있고요. 쭉 보면은 우리 이 부분이 이거 잘못됐네. 우리 교재 238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이제 국제 운송, 그러니까 매매 거래 관련해서 이제 수출자, 수입자는 그 운송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중량이나 수량, 중량이 무겁고 또 수량이 많은 그런 물품을 수출거래함에 있어서 항공운송을 이용한다 할지 이것은 조금 비용이 너무 비싸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를 참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참작해서 뭡니까? 그 세 가지 운송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운송 물량, 운임, 기후, 운송의 안전성, 일관 운송과 복합 운송의 여부, 중량, 물적 유통 측면 등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송 방식 이걸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국제 운송을 규율하는 이제 국제 규범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국제 운송 분야에는 많은 국제 조약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 조약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그러니까 사법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근거, 책임 발생 원인, 그리고 책임 제한에 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운송에 관한 조약들은 각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운송 서류 또는 운송 증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 증권이라는 것이 이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공하고 이렇게 신용장 대금 형식으로 이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운송증권은 목적물, 그러니까 물품이죠. 매매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을 화체하는 그런 증권이고요. 이 운송증권의 양도를 통해서 운송물을 전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해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관행위 형성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발전해 왔고요. 그에 따라 운송증권의 중요성이 일찌감치 인정되어서 운송증권의 유통성 등에 관해서 상세한 상관습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관습을 성문화하는 국제운송조약은 운송증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상운송 관련해서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이 있고요. 항공운송을 규율하는 조약으로는 바르샤바 협약 및 이를 개정한 일련의 협약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으로는 도로운송을 규율하는 CMR 협약,
이 부분은 이제 육상운송 관련해서는 이게 유럽 지역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그 앞에 협약들은 세계적 차원의 협약이고요. 그리고 철도 운송을 규율하는 코티프 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운송에 관한 국제 규범으로는 국제 물품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이걸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238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제 2절 부분 그 다음 페이지네요. 국제 해상 운송 있습니다. 해상 운송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간략히 보면은 해상 운송은 이제 원어로는 carriage by sea or maritime transportation. 뭐 뒤에 제가 이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관한 우리 그 전자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라고 부르죠. 그 영문 번호를 제가 지금 캡처해서 슬라이드에 왔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이 보실 수 없죠. 제가 지금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도가 좀 뒤져서 어떻게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상 운송 carriage by sea 또 marine transportation 이렇게 부르는데 원양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인간 및 재화를 운송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대사의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등 도시국가의 해상 활동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상권 획득과 상업식 민주 획득을 도모하는 정치적 목적이 결부된 해상 운송 활동이었다.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자유도시 한자 동맹, 이 한자 동맹은 이제 이게 우리 한자 할탄자가 아니고요, 한자라는 독일 독일어입니다. 그 한자리, 그 한자 동맹의 해상 활동은 지중해를 벗어나 북해와 발트해까지 진출하는 동시에 이른바 본연의 상인 선주, 머천트 캐리어, 그러니까 상인이면서 운송인인, 캐리어는 운송인이죠. 머천트는 상인입니다. 자기 배로 이렇게 상품 파는 본연의 상인 선주, 자기 운송, 프라이빗 캐리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근세에 들어오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한 신항로 개척은, 그렇죠. 여러분 이사벨 여왕 아시나요? 콜럼부스를 보내서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인도를 탐험하라. 그래가지고 뭐 서인도에 상륙해서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바 있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해양 강국들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제 후에 영국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 의해서 괴멸되고 결국 이제 영국이 어떤 해양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유럽의 해양 강국 최대 강국이에요. 신항로 개척을 하고 인도양과 대서양을 무대로 한 원양항로 개척의 주된 계기가 되었다. 원양항로가 개척된 이후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뭐 인도양, 대서양이 굉장히 크죠. 이제 아직 태평양 시대는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양, 대서양이 번창하던 시대입니다. 지중해,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이제 태평양, 이렇게 뭐 국제 무역 관련한 무대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뭐 여전히 이 인도양, 대서양은 국제 무역상 중요한 원양항로가 됩니다. 이용되는 바다가 되죠. 원양항로가 개척된 이후 본격적으로 무역선 활동이 강화된 것은 16세기에서 18세기경 중상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해상국들이 식민지 개척과 무역 활동을 전개 해상 활동 시기부터이다. 특히 영국은 일련의 항해법, 네이비게이션 액트, 항해법을 제정하고 해상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선이 출현할 때까지 범선 시대의 해상 운송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날 해상 운송을 규율하는 각종 해상법, 해상보험제도, 해상매매, 관습 등이 주로 영국의 해상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법도 공부하겠지만은 이 보험 관련해서는 영국의 국내 보험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영국 보험자 협회가 만든 약관 같은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이 산업혁명을 완성하면서 원양 항해를 위한 선박과 항해 기술이 발달하여 해상 운송에서는 전업 운송, 이제 아까 프라이빗 캐리어였죠. 퍼블릭 캐리어 하면은 뭐, 운송 업만을 전담하는 그런 상인이 되겠습니다. 전업 운송 또는 공동 운송, 카먼 캐리어. 그러니까 막 회사 선주하고 화주가 공동으로 어떤 운송에 관해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공동 운송 형태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인 선주 시대의 부정기선 운항에서 정기선 운항이 분리되어 공동 운송 형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범선에서 기선으로 그리고 목선에서 철선으로 전하는 세계 무역의 발전과 공동 운송으로서 정기선이 부정기선에서 분화되어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 부정기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고, 정기선은 여러분 뭐 공항에 간달지 뭐 저 부두에 가시면은 또 고속터미널 가시면은 딱 시간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 운송이 그렇게 그런 형식이면 이제 정기선 운송이 됩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의 개통에 따른 항로의 개척과 운하라는 게 특히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이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은 저 유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은 저 남미까지 돌아서 가야 되고요.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은 저 뭡니까 마다가스카르 섬,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갔다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해가지고 저 끝 그 뭡니까 남아메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인가요? 그걸 거쳐서 저 또 대서양 올라가서 한 달 정도 더 걸릴 거야.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금방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국유화가 한때 그 국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됩니다. 실제 사법상 관련 분규가 발생하고 관련 사건도 있고요. 1950년대인가요, 이집트. 그래서 이때 그 영국과 프랑스의 구패권이 그 미국과 러시아 대국 새롭게 등장한 신흥 대국에 의해서 이제 종식을 고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 이미 그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이 최대 강국으로 실질적으로 부상했습니다만은 이제 1950년대 들어서야 소위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유엔 안보리국으로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위협하는 영국과 프랑스 군대를 철수하라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뭐 우리가 그 구라파라고 그러나요? 구세계라고 하죠. 이제 미국, 캐나다, 신대륙은 이제 신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세계 패권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뭐 지금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경고에 군대를 철수했다. 뭐 상징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그 구시대 패권이 종식을 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수에즈 운하 없으면은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럽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죠. 또 수입도 많이 하죠. 이게 무역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유화를 했다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뭐 그랬는데, 다만 이제 그 어떤 경제 주권이랄지 이 당시에 한참 이제 국제사회에서 신생 독립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요. 이제 이런 나라들은 과거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부르짖고요. 이 수에즈 운하 국유화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국제 정치적 어떤 사건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디젤 엔진의 발명과 조선 기술의 발달, 그리고 운항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전기선 분야는 탱커와 산적 화물, 전용 운송선으로 특화되었으며 중화학공의 발달과 기술 혁신에 따라 각종 전용선 운송이 발전함으로써 선박을 소유하거나 정기용선 계약 또는 나용선 계약을 이용하여 원자재나 물품을 운송하는 기업형 운송인, 인더스트리얼 캐리어, 기업형 운송인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기선 운송, 일반 상품, 계품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정기선 운송이 이제 성행 발전하고요. 부정기선 분야에는 이런 기업형 운송인 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기 해상 운송 분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66년에 미국의 시랜드사가 미국 동부 유럽 항로에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하면서 전기선 항로에 새로운 운송 능력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선 분야에서는 기존의 전기선 운항과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화할 수밖에 없겠고,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 새로운 컨테이너선 운항이 크게 발전하고, 이른바 통운송 또는 일관운송, 복합 통운송이 발전하게 되었다. 멀티모달, 복합 운송은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합 통운송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통운송은 이제 복합 운송하고 다른 것이 쭉 뭐 같은 운송 방식. 그러니까 복합 운송은 다른 운송 방식이 결합된 그래서 하나의 복합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데, 통운송은 뭐 육상 운송이면 육상 운송, 해상 운송이면 해상 운송, 같은 운송 방식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거래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다. 우리가 그것을 통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운송이 이제 그러니까 복합 통운송 또는 복합 운송하면은 이제 다른 운송 방식이 결합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복합 운송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무역 거래가 복합 운송이 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구하게 수출자가 개별적으로 운송인을 찾아서 계약 체결하고, 이게 번잡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복합 운송 계약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해상 운송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해상 운송은 다른 운송 방식에 비해서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 교통 후 자유성, 운송비 저렴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육상 운송에 있어서는 트럭이나 철도 운송이 안정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갖추고 있으나, 해상 운송은 이에 더하여 자유성, 대량 수송성, 저렴성, 일단 가격이 싸고요, 국제성, 그리고 대량 수송, 그 목적물이 뭐 수량이 많다거나 그럴 때 이용되면 좋겠죠. 그리고 육상 운송의 경우에는 뭐 육상이니까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뭐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거예요. 해상 운송은 바다를 통해서 가면 되니까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운송로의 무안전성, 원거리 편리성 등을 갖춤으로써 국제거래의 주된 운송 방식이 되었다. 물론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에 비해서는 더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죠? 바다는 더 위험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각 대륙이 대양에 단절되어 있다는 점과 대량 수송에 의한 비용 절감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해상 운송은 여전히 국제 운송에 있어서 가장 주된 운송 방식이다. 세계 무역의 80%가 여전히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운송 방식으로서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항공 운송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량 수송에 의한 비용 절감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신속을 요하는 소량 화물, 빨리 이게 매수인에 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소량인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자, 국제해상 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해상 운송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해상 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송 중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운송인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들 국제조약은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계품 운송을 주로 규율하며 송화인과 운송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산적 화물 또는 대량 화물에 주로 사용되는 용성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로텔담 규칙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얘는 계품 운송 계약. 그러니까 운송 계약에는 이런 계품 운송 계약이 있고요. 용성 계약이 있습니다. 용성 계약은 배를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를 차용한다. 용선 배를 차용해서 그 배 전체를 이용해서 물품 자신의 수출거래 관련해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산적 화물, 대량 화물의 거래에서 사용하죠. 많은 거래는 이제 계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 국제 규칙, 국제 조약, 여기 이름은 규칙입니다만은 법적인 성격은 조약입니다. 나라들이 모여서 체결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코텀즈, 국제 상업회의소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규칙, 할 때 규칙하고 달라요. 이거는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고 그 법적 성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다자조약입니다. 이 계품 운송 계약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 중 용성 계약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권, 용성 계약에도 선박 전부 아닌 일부에 대한 이용권 관련한 용성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성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선박 소유자나 용선자 중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다. 그러나 계품 운송 계약 또는 선화증권 운송 계약에서는 비교적 소량의 물품 운송을 원하는 송화인은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물품의 운송을 위탁할 뿐이에요. 해상 운송인은 배 내밀고 그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계약법 공부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독과점의 행포랄지 경제적 약자 강자 문제가 이 계약법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Take it or leave it. 미리 계약서도 써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 기업들이 그래서 이대로 사인을 하든지 take it 하면 사인하고 계약 당사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라.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려면.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해상 운송에는 선진국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품 운송 계약에서 해상 운송인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약관을 선화증권에 삽입하였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해상 운송인이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서도 스스로를 면책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실제로 그 과실이 많은 그러한 경우에도 자신은 면책된다 이런 약관을 넣고 그럽니다. 당시 영국 법원은 이른바 계약자의 원칙을 원용하여 이러한 면책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허용하였다. 그래서 영국 법원은 비교적 이제 보수적인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원칙 이런 걸 신봉하고요. 공법과 사법 영역을 엄격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책적, 공공 정책적 영역에 관한 공법 영역은 이제 의회의 책임으로 보고요. 영국 법원은 주로 사법에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이러한 사적 법률 생활 관계에 관한 이 사법 영역에서 이 공법적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 사법에 관한 고전적 원칙들을 이 법원이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보수적 성격이 강한 그런 법원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면책약관 등은 상당히 불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계약자의 원칙을 어적해서 유효한 것을 허용했다. 이처럼 당시 해상 운송에 관한 영국 판례법이 지나치게 운송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반발이 컸고, 특히 미국은 1893년 하트법을 제정해서 하트 액트 오브 1893 하트법을 제정해서 해상 운송인의 면책 약관 효력을 제한하였다. 이처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 등 주요 해상 무역국에서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상 운송인의 면책 약관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자 영국은 국제법협회의 해상법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동위원회는 1924년 8월 25일에 브뤼셀에서 선화증권 관련 일부 법규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하였고, 이 협약, 즉 헤이그 규칙은 1931년 6월 2일부터 발효하였다. 그래서 이제 원 이름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이 Bills of Lading은 이제 선화증권이에요. 그래서 그 헤이그 규칙은 원명이 이렇습니다. 1931년 발효한 죄고요. 미국의 1893년 하트법을 본받은 캐나다의 1910년 해상물품운송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헤이그 규칙은 과실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선주 운송인에게 운송회사의 책임은 그 운송회사의 과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실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운송인에게 가망력 주의 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를 인정하고 일정한 면책 사유와 책임 제한을 허용하는 한편, 헤이그 규칙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면책 사유나 책임 제한은 이를 무효로 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나아진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약을 통해서 면책 사유, 그 협약 사유 이외의 면책 사유나 책임 제한 무효로 했는데요. 사실 그 헤이그 규칙의 지금 면책 사유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헤이그 규칙이나